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상을 떨었다고. 여기 한 중년의 프랑스인이 한국 길거리에서 놀라서 흥분한 모습으로 소리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얀느라고 해요. 저는 3년 전부터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어 지금은 저와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 찬희 씨는 파리 제1대학에서 미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는 정반대로 그는 이곳 파리의 낭만을 사랑해서 유학을 온 사람이지요. 파리 튜를리 정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눈에 그에게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이미 제가 한국에 대해서라면 호감이 넘치고 있을 때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프랑스의 예술을 사랑해서 이곳 프랑스까지 유학을 온 사람이지만 그는 과거의 영광의 추억을 쫓느라 과거 속에서 사는 프랑스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스마트한 면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낭만과 예술의 나라라며 칭찬해주고 프랑스로 여행을 오고 싶어 하던데 프랑스의 실상에 대하여 조금만 깊게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모국에 대하여 이유 없는 비난만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국 분들이 프랑스의 실상에 대하여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나라 프랑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저 역시 프랑스가 최고라고 여기며 자존심 강하고 전통을 사랑하던 파리지앵이었죠. 그랬던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깨어나면서 달라졌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데에는 제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고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프랑스인 중에서도 더 유난스럽게 프랑스인다운 면모가 강하신 분이죠. 여기서 잠깐 프랑스와 프랑스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한국에서라면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프랑스에서는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프랑스의 집들은 거의 모든 집이 차가운 타일 바닥이고 한국과 같은 바닥 난방은 꿈도 못 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양말 하나 찾기 어렵고 따뜻하고 보드라운 극세사 이불이나 더운 여름을 날 때 필요한 인견 이불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찬희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소포가 도착할 때면 저는 마치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보내주신 여름 이불이 어찌나 시원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좋은지 특별히 인견이라는 그 이름까지 외웠다니깐요. 또 프랑스에는 한국에서는 손쉽고 값싸게 살 수 있는 얼굴 마스크팩 하나가 없고 겨울에 사용할 핫팩 파는 곳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찬희 씨에게 선물 받은 핫팩을 제가 회사에 가지고 가자. 회사 사람들이 모두 너도 나도 가지고 싶다고 난리였죠. 포장지를 뜯어서 몇 번 비벼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작은 손난로가 완성된다니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흔히 프랑스를 패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알록달록 머리핀이나 액세서리, 소품조차 시내에 있는 몇 안 되는 자라 같은 정식 매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데 제품의 디자인이나 질이 매우 조잡해요. 한국처럼 싸고 예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은 꿈도 못 꾸죠. 이처럼 프랑스는 작은 생활용품부터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심지어 옷이나 신발 같은 온갖 생활재들이 한국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다양성이 떨어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러면 샤넬이나 에르메스, 까르띠에 같은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시면서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고가의 브랜드를 평범한 시민이 사입을 순 없는 거잖아요. 프랑스는 제조업이 너무나 양극화되어 그런 초고가의 브랜드가 아니면 저가의 공장식 매장이 다인데요. 제조업이 쇠퇴한 산업 구조 때문이고요. 그렇기에 프랑스에는 중간 시장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보세 옷집이나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은 없기에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들은 값비싼 것들이 주를 이루니 일반 서민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소비하고요. 그러니 질도 디자인도 몹시 뒤처진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어도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가 찬희 씨를 비롯한 한국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 놀래더라고요.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이미지가 패션의 나라, 멋쟁이들의 천국이더군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패션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이 다양하고 멋집니다. 한국에 몇 달 장기 여행만 다녀와도 돌아와서 프랑스의 현실이 보이더군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멋진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한국과 비교하니 프랑스의 물건들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인터넷만 뒤져도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그런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본과 결탁된 소수의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 이케아 같은 곳이 아니면 아이디어 상품은 구경할 수 없는 나라. 반면에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의 물건들은 너무 멋졌어요. 작지만 알차고 실용적인 놀라고 신박한 아이템들이 왜 프랑스에는 없는 걸까요? 아니, 그런 물건들이 한국에는 왜 넘쳐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불편함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빠르고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프랑스인들은 불편해도 개선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언제나 전통이 먼저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옛것을 보존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가게를 포함한 프랑스의 평범한 동네 빵집들 풍경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혹시 프랑스에 오셔서 프랑스 빵집에 몇 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국과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까요? 프랑스의 모든 빵집은 어디를 가더라도 빵들이 거의 다 같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프랑스 빵집의 진열장에는 바게트, 크로와상, 빵오쇼콜라, 브리오쉬 모두 오래된 전통빵들 뿐입니다. 왜냐면 그 빵들이 가장 잘 팔리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바게트, 크로와상, 빵오쇼콜라, 브리오쉬는 한국으로 치면 식빵,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건 거의 모든 곳이 그 빵집만의 색다르고 독창적인 빵이 아닌 기존의 전통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똑같은 빵들이 매일매일 단조롭게 놓여있을 뿐이죠. 당연히 신제품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단조로움을 탈피해서 한국처럼 독창적인 빵을 만들면 어떻겠냐며 말씀드렸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만 맞았답니다. 아버지는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 하셨죠. 아참, 그리고 특이한 게 프랑스는 아직도 서커스 유랑단이 존재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동충 서커스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규모가 좀 더 크고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스타일은 옛날 그대로죠. 알록달록 천막을 치고 코끼리와 고개단이 나오는 묘기를 부리는 그 서커스 맞습니다. 프랑스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서커스 공연을 관람을 장려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사설학원에서 서커스 동작들을 배우기도 해요. 그것이 신체의 균형 감각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태권도 학원과 비슷하죠. 프랑스에 대하여 제게 거의 비판을 하지 않는 찬희 씨조차 우리의 갇혀 사는 자유를 박탈당한 동물들의 재롱을 21세기에도 여전히 오락으로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파리의 쥐떼 출몰에도 쥐를 학살하지 말자던 전투적인 프랑스의 동물보호 단체들은 왜 이러한 전통에는 침묵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한국 분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세련되고 앞서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품은 프랑스가 사실은 그와 반대로 혁신이나 변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통을 지킨다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체된 마음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점점 제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눈을 뜨는 반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셨죠. 더군다나 저의 이런 변화를 몹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게 다 찬희 씨와 한국 때문이라며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들에 대해서 급기야 비난하기 시작하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아버지의 빵집에 동양인 관광객들이 부쩍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출신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버지의 빵집을 포스팅했고 그걸 본 중국인들이 종종 방문하고는 했는데요. 아버지는 빵집을 찾은 한국인들이 진열되어 있는 빵을 손으로 누른다던가 좁은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던가 자신의 SNS용 사진을 찍느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던가 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매너 없는 짓을 한다며 어찌나 비난을 하시던지요. 깜짝 놀란 제가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확인해보니 찾아오는 동양 관광객들은 거의 중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딸을 버려놓았다며 찬희 씨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중국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다면서 한 무리로 여기시더군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저는 찬희 씨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던 저는 찬희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전에는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부끄럽고 찬희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숨기고 있었거든요. 찬희 씨는 이런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제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요. 한국에 모시고 가서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해도 풀고 멀어진 부녀 사이도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여행 비용이나 일정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든든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국에 데려가야겠다 마음먹었죠. 쉽지 않았지만 몇 날 며칠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설득하고 급기야는 협박도 해서 허락을 받아냈고 드디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한국의 실체를 까발려보겠다는 심보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희 씨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아버지는 공항에서부터 이미 넋이 나가 계셨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딸인 저는 다 알 수 있었죠. IT와 인공지능이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의 첫 관문인 공항은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서커스단의 피에로와 코끼리 묘기를 보던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이 길을 안내해주고 짐을 운반해주는 곳에 간 모습을요. 저는 일부러 아버지께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에어포터라는 인천공항의 짐꾼 로봇을 이용했죠. 에어포터 로봇이 무거운 캐리어들을 드넓은 인천공항 광장을 지나 입력한 버스 승강장 근처까지 운반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버지의 놀란 얼굴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공항버스가 한참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자 아버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이 차선에만 차가 없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요즘 파리도 교통체증으로 전에 없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 점에 불평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버스만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에 쌩쌩 달리니 너무 신기하고 좋으셨던 겁니다. 찬희 씨가 한국의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한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고 이런 도로 덕분에 대중교통이 정시에 다닐 수 있어서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스마트폰 어플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목적지에 내리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 청결함에 놀라시더군요. 솔직히 프랑스는 거리에 개똥이 여기저기 있어서 발밑을 잘 보고 다니지 않으면 개똥을 밟기 십상인데 한국은 너무 깨끗했어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프랑스에 비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은 개가 똥을 싸면 모두 준비해온 비닐봉투에 넣어 청소하더라고요. 그런 한국인들의 공중 에티켓은 이제껏 아버지가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회심의 한방을 위해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유명 제빵 기능사의 베이커리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프랑스식 전통빵만을 고집하는 아버지를 답답해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지하철에서부터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파리의 100년도 넘은 오줌 냄새 나는 지하철만 타보신 분이니 놀랄 수밖에요. 파리의 지하철은 화장실이 없는 역이 많아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특유의 지린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로 쾌적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하철의 모습은 신세계일 수밖에요. 젊은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 타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프랑스랑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도 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노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이제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유명한 베이커리. 일단 아버지께서는 그 규모의 놀란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빵집이어도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가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빵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넘치는 아버지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한국식 빵을 보고 처음에는 이런 건 빵이 아니야 라며 인정하지 않으시더니 제가 일부러 골라 담은 바게트와 브리오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식 빵들을 못 이기는 척 드셔보시더니 한참 뒤에야 기본은 하는군이라며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조금씩 고집을 꺾고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셨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한국 전통 떡집도 모시고 갔어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인 떡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재치와 유연함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통을 지키고 사랑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고여있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요. 그날 이후 남은 일정 내내 아버지는 처음에 꼬투리 잡아보려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한껏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여행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한강의 모습도 파리 세느강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길 구정물이 되어버린 세느강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수영대회를 치른다니. 정신 나간 짓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여기 한강 정도는 관리돼야 올림픽 때 부끄럽지 않겠다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코가 시큰했어요. 고집불통 파리지행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워낙에 고집이 세신 분이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도 한국이 좋다라거나 자기가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요. 길지 않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찬희 씨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생각입니다. 이미 마음의 빗장이 풀렸고 한국에 대한 오해도 푸셨으니 허락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한국을 싫어하던 프랑스 아버지를 한국에 모시고 온 딸의 사연이었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